얽히고 설킨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법. 궁금한 법률 상식을 쉽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여자 배우 권경아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법이 힘이다. 안녕하세요. 법이 있어야 잘 사는 여자 임지혜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대로 합시다. 이 녹한 날이 정말 기다려져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요, 여신님. 왜냐면요. 이렇게 경쾌한 임 변호사님이랑 수다도 떨고 네. 제가 또 이 방송 아니면 이런 법률에 대해서 언제 알았겠어요. 그래서 또 제가 질문을 해야 하니까 또 일주일 내내 그 주제에 대한 공부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저를 참 발전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녹한 날이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 권 MC님이 워낙 이렇게 긍정적인 성격이셔서 이렇게 에너지, 밝은 에너지를 뿜뿜 하시면서 방송을 잘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점 보고 배우면서 열심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너무나 고맙고 든든하죠. 우리가 돈을 번다는 거는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 또 그 생활비를 번다. 이건 그 의미 이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자아 실현을 하고 또 자기의 발전을 하는 것, 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권 MC님처럼 모두들 이제 일을 하는데 보람도 느끼시고 너무 만족스럽다 하시면 좋겠지만 사실 또 다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특히 요즘은 예전에는 왜 평생 직장이라고 했죠. 한 직장에서 뭐 20, 30년씩 계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지만 요즘은 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좀 옅어지게 되면서 이직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제2의 직업을 찾아서 과감히 도전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퇴직금 제대로 못 받으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제대로 임금 조건 같은 거 협상 못 하시는 경우도 생기고 뭐 퇴직금 중간 정산 문제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노동 이슈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같은 거 쓰지 않고 일하시다가 피해를 보시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법대로 합시다에서는 노동 관련 법률 문제의 모든 것을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분들이 오늘 방송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나유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노동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워낙 삶하고 밀접한 관계를 맞습니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뭐 밀린 임금이 있는데도 이게 선뜻 왜 안 주냐 이렇게 말하기도 곤란하고 이게 왜 그럴까요? 임 변호사님, 요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수행하는 게 좀 많은가요? 이게 노동 관련 이 사건이요? 맞습니다. 사실 일은 누구나 하고 싶죠. 그리고 일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사실상 자아 실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계와 일은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임금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부당한 일을 당하셔도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셨죠. 저는 요새 좀 많이 들어오는 상담이 보통 이제 해고 무효를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좀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신 경우에 이제 해고 무효를 다투시고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청구하시는 그런 케이스들 상담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뭐 예전에 같이 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줄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좀 내 해고의 사유에 대해서 좀 불분명하고 좀 억울하게 해고 당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전히 좀 변호사들의 도움 많이 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 변호사님, 그 요즘 주로 수행하는 노동 관련 사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도 역시 부당 해고 구제 사건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상여금이 그 퇴직금이라든가 수당을 산정할 때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다툼이 많았는데 최근 포함된다라고 이제 많은 판례가 나오면서 그동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퇴직금이나 수당을 받으셨던 분들이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더 달라는 그런 소송을 또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정말 사연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빨리빨리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의 영업 직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를 했습니다. 나름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상사와의 갈등으로 몇 달간 심하게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업무 스타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워낙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다 보니 탈모가 올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요. 일단 돈을 벌긴 벌어야겠지만 그래도 내가 살고 볼 일이라 회사를 좀 쉬고 싶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글쎄 일손이 워낙 모자라기도 하고 저만큼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도 없다 보니 무조건 나오라고 성화입니다.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안 나가고 있는데 무단 결근 처리를 할 거라면서 저를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하면 회사를 그만둘 수 있을까요? 이게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이게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기 전에 이거 용어부터 우리가 먼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회사를 우리가 다니다가 그만두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뭐 퇴직, 사직, 뭐 해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이게 구분되는 건가요? 사실상 뭐 다 비슷한 말이고 통용돼서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원래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된 근로 관계를 이제 종료시키는 것을 이제 종료하는 것을 퇴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중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이제 해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이제 원해서 그만둔다.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다는 의미로 뭐 의원사직이라고도 하고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해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권고사직, 뭐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정년퇴직 등 여러 용도로 여러 용어를 사용해서 이걸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연자 분 보면 지금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회사를 안 나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으면 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언제부터 이게 효력이 발생하고 또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를 무단 결근 처리한다. 이거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사직을 표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요. 그러면 승낙이 있을 때까지 무한정 기다려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법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1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사직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월급을 급여로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월급제일 경우에는 월급으로 받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 급여일이 지나면 사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20일 날 월급을 받으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5월 달에 내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회사에서 승낙을 안 해주고 있다. 그러면 6월 20일이 지나면 사직이 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께서는 조금 안타까우실 수는 있지만 그 1개월 동안은 사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출근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의무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으신다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직서를 냈다고 해도 회사에서 이거 무단 결근 처리해 버린다면 이 사연자분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퇴직금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인데요. 원래 퇴직금을 당연히 받아야 하죠. 퇴직금은 원래 이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14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이제 보통 퇴직하기 하루 전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이제 퇴직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3개월 중에 무단 결근을 한 기간만큼의 임금은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 무단 결근을 하면 상당히 낮아질 수 있어서 되게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다고 뭐 이제 아무리 않고 있다고 해도 적어도 출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임금을 좀 제대로 포함을 시키시는 게 퇴직금 산정에서 굉장히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직서를 냈다고 마음대로 결근하면 또 안 되네요. 그렇죠. 네, 아무쪼록 사연 보내주신 분은 우리 변호사님 말씀 숙지하시고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료와 다투고 홧김에 사직서를 내버렸습니다. 정말 깊게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했던 결정이었지요. 아이들도 커가고 꼭 이래야 하는 상황인데 사직서를 다시 철회할 수 있을까요? 또 이건 또 반대 입장이네요. 그 마음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맞아요. 우리 세상의 아빠들 회사에서 이거 마음대로 화도 못 내요. 또 이거 맞아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생활비를 벌어야 되잖아요. 나 변호사님, 이런 경우 사연자처럼 회사에 사직서를 이렇게 냈는데 수리한 이후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거 다시 어떻게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좀 이런 경우가 섣불리 선택을 잘못하면 정말 안타까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이제 초래할 수 있는데요. 우선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사용자가 그 사직서를 수리를 하면 그때 곧바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사직이 된 다음에는 사직서를 제출을 철회하더라도 철회의 효력이 없어요. 결국에는 사직이 되어버린 것으로 확정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사용자가 좋다고 하면서 사직 철회에 동의를 해준다면 다시 이제 계속 근로를 하실 수가 있지만 그런 동의가 없다면 사직서는 안타깝지만 철회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사직서는 일단 잘 품고 있고 네. 실제로 제출할 때는 정말 좀 신중히 기해야겠네요. 네. 정말 순간적으로 확 난다고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겠네요. 부디 너무 늦지 않아서 이 사직서가 철회가 돼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인 재취업 프로그램으로 늦은 나이에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 회사는 근로자가 4명이었는데 제가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저를 해고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알아보니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더니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제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저는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 맨 처음에 이거 뽑을 때 나이를 감안하고 뽑았을 텐데 이거 뽑아놓고 나이가 많으니까 너 나가라. 이건 또 무슨 경우죠? 임 변호사님, 이거 해고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해고에는 좀 여러 종류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해고됐냐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통상해고 있을 수 있고요. 뭐 징계해고, 정리해고, 그리고 부당 노동행위에 의한 해고,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통상해고가 뭐냐고 하면 이제 뭐 통상 근로자의 부상이나 뭐 질병이라던가 개인적인 사유, 뭐 업무 능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동료 직원과의 부조화, 이런 뭐 회사의 폐업 같은 이런 여러 사정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유지하지 어려운 경우에 한 해고를 이제 통상해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징계해고가 있을 수 있죠. 징계해고는 이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를 위반해서 말 그대로 징계를 당해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 이걸 징계해고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런 경우에 징계해고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정리해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좀 슬픈 해고죠. 회사의 경영상의 악화나 이제 경제 상황 변동 등으로 이제 회사가 사업을 접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구조조정을 하시는 경우죠. 이걸 격리해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부당 노동 행위에 의한 해고는 쉽게 말하면 해당 근로자가 뭐 노조를 설립한다거나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런 해고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변호사님, 이 사연자분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를 하면 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시 4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와, 저는 오늘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이 근로자 수가 중요하다는 거
오늘 정말 처음 알았어요. 맞아요. 이 5,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노동법에서는 매직 넘버 같이 기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아니, 5인 근데 이상이 중요하죠. 사실 보면 이렇게 영세한 회사가 굉장히 많아서 5인 미만의 근로자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럼 이게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은 근로기준법 이거에 전혀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뭐 해고, 예고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서 근로기준법의 상당 대부분 적용을 받게 되도록 되어 있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이번 경우에 4인 이하 사업장이라 아예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시면 또 구제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사연자분 말씀처럼 이게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제도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또 아니면 또 뭐 그 기간이 또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해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즉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즉 이거는 법원에다 하는 거거든요. 법원에요? 예, 이것은 처음부터 해고가 무효였다라는 걸 확인해 달라고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어떤 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무효라는 것은 원래 기한에 제한이 없이 무효면 처음부터 무효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시는 건 가능하고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생계를 유지하시려면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간에 발생했던 소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하게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 해고가 무효라면 그 무효 기간 동안에 직장에서 받았을 임금을 당연히 이제 청구하실 수가 있고 그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내가 다른 직장, 다른 곳에서 일을 했던 돈만큼을 빼고 나머지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사연자분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협육 비료를 만드는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르바이트생처럼 일을 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승진도 하고 나름 인정도 받으며 만족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피치 못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10년 정도 한 직장에서 근무했으니 퇴직금을 받아 그 길로 새로운 도시에서 정착하는 데 쓰려고 하는데 회사에 퇴직금이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좀 머쓱하고 일단 제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를 알고 가서 회사 쪽에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10년 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야겠죠. 사연자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퇴직금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건가요? 퇴직금 정말 중요하죠. 사실상 이제 근로를 이제 멈추시더라도 어느 정도 일상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고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보전이 되는 부분이 되는데 퇴직금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단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적어도 1년간은 근무하셔야 돼요. 1년 정도는 근무를 하셔야 되지 이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또 1주간 정해진 근로시간 평균을 내었을 때 그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근로자의 한해서 계속 근로기간 1년당 평균 임금 31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공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평균 임금 곱하기 31 곱하기 계속 근로일수, 여기서 계속 근로일수는 취직하셔서 퇴직할 때까지 전체 일수 나누기 365일을 하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근로일수는 이제 쉽게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평균 임금 이건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건가요? 네, 평균 임금 뭔가 평균을 내서 계산한 임금인 건데. 그렇죠. 월급에 이렇게 그렇죠. 평균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는 개념상으로 어떤 기간 분의 어떤 금액, 그래서 그 하루 평균 금액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평균 임금이라는 것은 그 평균 임금을 산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과거 3개월을 소급해서 그 3개월 동안에 받았던 그 임금의 총액을 그 3개월 동안에
있는 총 일수로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 달인 2022년 1월 1일에 퇴직을 할 경우에는 그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과거 3개월, 즉 10월 1일까지 소급을 해서 그 석 달 동안에 받았던 임금 나누기 그 석 달 동안의 일수를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보통은 석 달이라고 하면 92일이 됩니다. 그리고 계산의 편의상 그 석 달 동안 920만 원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920만 원 나누기 92일, 즉 1일 10만 원의 평균 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네. 이제 좀 어떤 공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조금 더 쉽게 와닿을 것 같아서 편의상 날짜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평균 임금이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한 분이 2022년 1월 1일에 퇴직한다고 할 때 퇴직금 이거 얼마가 되는지 계산 좀 한번 해주세요, 변호사님. 네, 뭐 말씀하신 대로 2019년 1월 1일부터 일을 시작을 했고 2022년 1월 1일 날 퇴직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3년 꽉 채우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3년 동안의 총 근무일 수는 1096일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평균 임금 10만 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1096일 나누기 365일을 하시면 퇴직금은 900만 8,219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이거 뭐 수당이나 뭐 상여금 이것도 퇴직금에 포함됐다고 제가 그렇죠.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기 너무 복잡할 것 맞습니다. 같아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이런 복잡한 계산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저희가 다 계산기 두드려서 할 필요 없고요. 이제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퇴직금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도 이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계산해 보시면 좀 편리할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은 퇴직금 정말 많이 받으셔서 새로운 곳에서 정말 좋게 새로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또 새로운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저 포함해서 3명이 되던 작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5년 정도 넘게 일했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이번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저도 새로운 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퇴직 의사를 말씀드리고 퇴직금을 조심스럽게 문의드리니 우리 같은 작은 공장에서 무슨 퇴직금이냐고 하시네요. 이렇게 작은 공장에서 일하면 퇴직금은 없는 건가요? 아까 근로기준법 원칙으로 뭐 상시 근로자 5명 이러면 뭐 사업장에서는 적용된다고 하셨잖아요. 예외는 있지만 그럼 상시 5인 미만인 이 사업장에선 퇴직금 이거 지급받지 못하는 게 이거 맞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그때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만 이제 퇴직금을 사실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열심히 네. 일했는데.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일한 동료 수가 몇 명이냐는 이유만으로 같은 일을 했는데도 퇴직금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좀 불공평한 점이 있어서 2010년 12월 1일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그 2010년 12월 1일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50%까지, 50% 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계산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전액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유, 네. 정말 다행입니다. 사연자분은 사장님한테 가서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4개월에 한 번씩 상여금을 지급하는데요.
다음 달이 상여금을 지급받는 달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회사를 더는 다니고 싶지 않아요. 내일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뿐인데 이번 달에 퇴직한다고 하면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 못한 어떤 사정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 상여금, 이 퇴직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이게 산정할 때? 네, 정기적, 고정적, 이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뭐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놓고도 좀 말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상여금이나 연차 수당 이런 것들이 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사연이 정말 많습니다. 아직도 남았습니다. 자, 그럼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봉제로 퇴직금을 매월 중간 정산해서 지급하는 회사에서 11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금이라는 것은 1년 이상을 일해야 지급되는 것인데 저는 11개월만 일했으니 그동안 받은 급여 중에서 퇴직금 부분만큼은 반환하라고 합니다. 정말 반환해야 하나요? 이 경우 좀 황당할 것 같긴 한데 그동안 받은 급여 중에서 퇴직금 일부를 정말 이렇게 반환해야 되나요? 네, 사실 이런 경우가 제법 있어서 대법원 판례도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리를 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는 것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반환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과는 정말 별개로 나중에 퇴직을 할 때 지급하기로 하는 그 퇴직금을 좀 미리 임금을 줄 때 같이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했던 그런 약정이 명백하게 있다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미리 받았던 퇴직금은 결국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돌려주라고 판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마치 그 원래는 이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해야 될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겉으로만 약정을 해두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법원은 임금과 퇴직금 약정을 명백하게 구분된 경우에만 이제 반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요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그게 구분된 약정인지 아닌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반환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보지만 이렇게 받을 때랑 또 이 나갈 때 이게 참 기분이 그런데 그렇네요. 이거 정말 잘 계약할 때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곳에서 목돈이 필요하게 되면 이 가장의 입장 정말 막막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제가 있는데 사연자분처럼 퇴직금 중간 정산 이거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이란 제도를 우리나라가 두고 있어요. 잘 쓰시면 굉장히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는데요. 급할 때 이렇게 찾아 쓸 수 있으니까. 이제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고 하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그 근로자가 지금까지 일한 그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한번 정산하고 지급하고 다시 그 이후 근로 기간은 그때부터 다시 산정하게 되는 그런 제도거든요. 사용하실 때 참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만약에 원한다. 그럼 아무 때나 이걸 이렇게 그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래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시작을 했어요. 근로자가 뭐 목돈이 필요하다거나 중간에 퇴직금을 한번 정산받아서 쓸 그런 이유가 발생할 때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애초에 만들어졌던 것은 맞는데 사용자들이 이걸 좀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호봉도 오르게 되고 그렇다면 제가 퇴직금 말씀드렸잖아요. 직전 그 근무한 그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래 근무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이 높아지게 올라가겠죠.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통해서 한번 퇴직금을 털고 다시 기산하게 하는 그런 효과로 좀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들을 또 따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총 8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8가지에 해당되는지 안 하는지는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역시 주택을 구입을 할 때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또는 이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뭐 임대차 보증금 이런 목돈이 필요해서 부담하는 경우, 그리고 근로자의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어떤 그 직계 가족들, 부양 가족이 이 아파서 병원에서 요양받아야 될 때, 근데 병원비,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근로자가 아니고서는 부담할 사람이 없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좀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주 52시간 근로제라고 해서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그 줄어드는 만큼 급여도 줄어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급여가 줄어들다 보니까 중간정산을 통해서 목돈을 좀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줄어든 시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돼서 또 퇴직금을 계산할 때 손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미리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네. 부디 잘 처리돼서 집안에 급한 일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사연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근로기준법은 다 준수하고 있고 임금 밀리는 일도 없고 퇴직금도 다 잘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원 중 하나가 급하게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글쎄 이 직원이 일부러 퇴직금을 많이 받으려고 퇴사 전에 바짝 야근도 하고 특근도 하고 일이 없는데도 일부러 연장 근로를 한 걸 확인했습니다. 사실 너무 괘씸합니다. 일이 없어도 퇴직금을 올리려고 야근한 게 확실한데, 이때도 제가 이렇게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줘야 할까요? 이게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속상할 수도 있겠네요. 퇴직금, 이거 퇴직하기 이게 3개월 전 그 임금으로 평균 기준을 따져서 계산한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근로자분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정말 막 퇴직하기 3개월 전부터 특근도 하고 뭐 연장 근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임금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갑자기 퇴직하겠다. 이럴 경우 이거 퇴직금, 이 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하시죠. 억울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비싼 임금으로 책정해서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안 되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거 하시면 너무 안 되는 나쁜 거고요. 거잖아요. 이제 근로자가 일도적으로 이제 평균 임금을 올려서 퇴직금을 더 받을 목적으로 필요도 없이 뭐 야근을 한다거나 특근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이제 임금 조작 행위로 봐서 그 조작 행위가 있었던 기간은 제외하고 직전 3개월간의 그 기간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때 이게 임금 조작형이다, 필요 없는 특근 야근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기억하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그 퇴직금 관련해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해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왜 일하다가 보면 휴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성분 뭐 임신을 했었거나 뭐 집안 사정으로 이럴 때 휴직 기간도 1년간 이 근무 기간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고요. 아까 전에 저희가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 계속 근로 일수를 할 때 3년을 꽉 채웠더니 1096일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시킨 겁니다. 즉, 뭐 보수의 유무, 그리고 휴직 사유 이런 것과 상관없이 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할 때는 다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이 되고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주, 회사와 노조 또는 그 노조가 속혀 있는 뭐 노총 이런 곳 간의 단체 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또 회사 내부적으로도 취업 규칙이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직무와 상관없는 뭐 학업이라든가 또는 병원 치료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휴직했을 경우 그 휴직 기간은 계속 근로일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다라는 규정이 따로 있다면, 그때에는
계속 근로기간 산출할 때에 포함을 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회사의 단체 협약과 취업 규칙이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꼭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근데 우리가 근무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로관계를 갱신하면서 이제 재택근무, 요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재택근무를 하게 됐을 경우 이런 경우도 어떻게 퇴직금에 이렇게 환산할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계약을 뭐 갱신하신다거나 뭐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는 경우라고 해도 재택근무 등으로 뭐 근로 형태가 변경되어도 근로기간 합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상 기간이 되시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아르바이트생으로 입사를 하셔서 쭉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정규직이 되신 경우라고 해도 이제 공백 없이 일하셨다면 이 기간 합산해서 계속 근로 일수 산정하게 됩니다. 아,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렇게 적은 임금을 받다가 정규직이 됐어요. 그럼 이제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럴 때 퇴직금은 어디에다가 이게 초점을 맞춰서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나요? 예,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결국 퇴직을 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3개월 동안 받았던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나누어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급여를 받다가 나중에 많은 급여를 받게 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받았던 그 많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실 것은 그 세전으로 계산을 하신다는 거고 이게 세후 실수령액으로 왜 안 주느냐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아, 네. 또 근로자가 급여가 너무 작아서 나는 급여에다가 이 퇴직금을 이렇게 얹어서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줬는데 근로자가 나중에 퇴직할 때 나 퇴직금 안 줬으니까 퇴직금 주세요. 이랬을 땐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와 이제 근로자가 합의를 해서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이제 퇴직금을 일부 포함해서 지급하는 걸로 했다고 해도 이 합의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한은 퇴직이라는 거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에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권리를 이제 사전에 이런 식으로 포기하거나 하는 것은 무효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용자는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이거 부당이득이었다. 그래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고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시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다만 누구는 줄 돈이 있고 누구는 받을 돈이 있는 거니까 상계 처리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네.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변호사님, 그 마지막으로 이 퇴직금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는 근로자분 정말 어렵게 근로자분들 너무 많으실 텐데요. 이게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또 이게 준비해두면 좋을 물은 자료 뭐 이런 조언 좀 한번 해주세요. 네,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밀렸던 임금이라든가 또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아서 난감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정말 중요한 거는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나면 내 퇴직금, 내 못 받은 임금 이 채권 다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기 전에 꼭 이런 조치들을 취하셔야 하고요. 그 3년이 지나고 나면 억울하시더라도 퇴직금 또는 밀린 임금 못 받으십니다. 그리고 만일 회사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서 회생 절차에 돌입하거나 또는 파산 선고가 돼가지고 파산 절차를 하고 있으면 급여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구제하기 위해서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로자분들은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시면 그 국가에서 대신 그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고 그 돈은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 소송을 하든 노동청에 신고나 청구를 하든 이 급여, 수당, 상여 이런 것들이 얼마인지 알아야 뭘 청구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것이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나 지급 명세서 이런 것들을 그 국세청으로부터 발급 받으셔야 되는데요. 홈택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유신 변호사님께서 소멸시효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어요. MC님 사실 이 소멸시효 때문에 내가 억울한데 제대로 법적으로 구제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시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이 기간 이거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노동법에도 그게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혹시 나 변호사님은 실제 수행하신 사례 중에 이 소멸시효 관련한 그런 케이스 있으셨을까요? 네, 제가 이 소멸시효를 말씀드렸던 것도 정말 억울한 그 의뢰인을 대리해서 소송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사실은 그 우리가 임금을 청구를 할 때 밀린 임금을 달라라고 하다 보면 도대체 그러면 언제부터 밀린 임금을 달라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많이 여쭤보십니다. 사실은 못 받은 임금이니까 내가 일했던 모든 기간 동안에 못 받았던 모든 돈을 달라라고 청구를 하시고 싶어 하시지만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보니까 청구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치밖에 청구를 못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억울한 사연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업주로부터 가끔씩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로 조금 목돈을 무이자로 좀 빌려서 썼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언젠가는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때 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를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좀 형편이 어려워서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때때로 임금이 연체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할 때도 여전히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근로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예전에 사업주로부터 빌렸던 돈을 안 갚은 게 있으니까 뭐 내가 그동안에 못 받았던 밀린 임금,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사업주는 자기가 근로자에게 줘야 될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해버렸고 그 대신에 근로자로부터 받아야 될 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7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소송이 들어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네. 정말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을 하던 시점에 내가 받을 돈이 있지만 나 역시 줄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서로 좋게 끝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사이가 틀어지거나 또 뭔가 변수가 생기면 이런 소송을 당하셨을 때는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 정말 억울한 경우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소멸시효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챙겨야겠네요. 사실 소멸시효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 자체로 뭐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유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미리 알아보고 정말 꼭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정말. 네, 사실 참 노동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자아 실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우리가 뭐 생활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목적으로도 참 필요한 일이지만 이렇게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참 쉬운 게 바로 이 노동 분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 추천드리고 싶으신 게 먼저 처음에 일을 시작하실 때 근로계약서 좀 단단히 써두시라는 말씀 근로계약서. 꼭 드리고 싶거든요. 결국 이 모든 거에 내가 이제 어떤 조건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거를 기재해둘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근로계약서잖아요, 변호사님. 네. 저는 근로계약서를 좀 탄탄하게 써두시라 내가 원하는 조건이 뭔지, 근무 환경이 어떠한지, 내가 어떤 조건에서 어느 급여를 받고 언제 쉬고 어떤 내용으로 근로를 할 것인지를 좀 근로계약서에 좀 단단히 써두시라 이런 조언 드리고 싶어요. 나효신 변호사님께서는 뭐 이런 노동 관련해서 한 가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은 모든 법 분야가 그 당사자가 얼마나 부지런하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잘 지킬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소멸시효와도 좀 관련이 된 부분인데 수당과 상여금도 그 임금을 산정할 때는 다 급여 임금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퇴직금도 계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임금에 그 상여금이라든가 수당이 다 포함된 상태로 퇴직급여가 산출되고 있는지를 그때 사실 한 번씩은 계산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 임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계산이 쉽게 되니까 가끔씩 뭐 부지런하게 한번 찾아보면 내가 못 받는 돈이 얼마가 있는지 그 차액이 3년치가 쌓이기 전에 한 번쯤 뭐 물론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 권리 금액이 얼마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지 이런 걸 또 주장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부지런하게 한 번씩 챙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또 같습니다. 변호사님 워낙 또 중앙노동위원회, 뭐 지방노동위원회 잘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 사실 상담 요청하시면 굉장히 또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노동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또 딱딱딱딱 이제 좀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법대로 합시다. 오늘은 노동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 노동력을 바쳐서 일했다면 제대로 대우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실 우리 현실에서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정말 씁쓸합니다. 그래서 저희 또 법대로 합시다 방송이 있는 거겠죠? 억울한 일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법대로 합시다의 문을 똑똑똑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나유신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노동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쉽고 유익한 법률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법대로 합시다가 되기를 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법률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